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면서 수도 키이우와 동시에 또 다른 공격 목표 도시가 있었죠. 바로 동부의 하르키우였습니다. 따라서 개전 첫날부터 수도 키이우와 동시에 이 하르키우를 공격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 못지않게 사수했던 곳이 바로 이 하르키우였습니다. 결과는 사실상 하르키우 방어전에 성공합니다. 전쟁을 3년째 이어오면서 러시아는 하르키우 공격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공격으로는 금년 5월 10일이었는데요. 러시아군이 푸틴의 전승절 연설과 더불어 하르키우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하르키우라는 도시는 말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승리를 내주는 날에는 러시아군 주력이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서 우크라이나를 에워싸고 공격하기 쉽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동부 전선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로서도 사수해야 하는 도시가 바로 하르키우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르키우 전투에 군대를 묶어두어야만 한다는 전략 요충지가 되는 지역이죠.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2023년까지 역공세를 가해서 이곳에 러시아군을 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이번에는 역공세로 나와서 바흐무트를 점령하고 아우디우카를 밀어붙여서 점령했죠. 이게 작년인데요.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세 배후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라는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벨고로드 등 러시아 영토를 습격했습니다. 러시아군 전략 역시 이를 차단하고 우크라이나군을 분산시킨다는 목적으로 5월 10일 재차 대공세를 벌여서 도시 중심부로 진입하는 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상당히 잔인한 5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개전 이래 이 러시아군은 여기서 기록적인 손실을 봅니다. 하르키우는 옛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자치공화국의 수도였었죠. 인구 140만의 우크라이나 현재 제2의 도시인데요. 키이우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동부 최대 도시입니다. 또 이것은 소련 시절 기갑 차량, 특수 장비를 생산하는 군수공단과 소련 시절 로켓을 개발하던 유즈노의 설계국이 이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산업의 핵심지 중에 하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국경이 가까운 도시이기도 하죠. 러시아로서는 이곳을 장악함으로써 수도 키이우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는 그런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서방의 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월 하르키우 방면에서 잃은 러시아군은 엄청납니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는 평균적으로 매일 10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은 5월 말을 전쟁 시작 후에 27개월 동안에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달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의 총 손실 추정치는 3만 1000명에서 3만 7000명의 병력이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 동안입니다. 이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군대를 보충해서 매달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의 병력을 이 지역의 하르키우에 들이밀었습니다. 왜 이런 희생을 무릅쓴 공격을 감행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런 병력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지휘관들 말을 들어보면 병력의 수위의 유지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고기 분쇄기 전술이라는 말, 죄수부대 스톰제트 전술, 이런 소모전을 계속 하는데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무리한 공격은 4월 21일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F-16이 6월 중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또 동시에 미 하원에서 통과된 608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안이 도달되기 전에 틈새 기간을 이용해서 강하게 밀어붙이자라는 러시아 전략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월 하르키우 주에서의 공세는 드론과 대량의 집속탄 사용,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전술 전환 등으로 인해서 러시아 공격의 효과가 크게 주춤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및 미국 관계자의 지적이죠. 이런 것도 보였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러시아군 오토바이, 쿼트바이크, 버기카, 이런 개방형 차량 등이 전장에 나타났는데요. 이런 차량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 것에 주목을 하면서요, 군사 전문가 앤드루 버피투아라는 사람은요, 5월에 이런 차량 182대가 파괴되고 또는 벌어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러시아 전략 자산이 부족 현상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레저형에 불과한 차량들이 전장에 동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모스크바는 올봄 최전선을 돌파 시도하는 데는 완전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이득을 얻기는 했지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죠.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하르키우 전선에서 문제는 현대전에 맞지 않는 러시아의 구태의연한 전술, 게다가 훈련되지 못한 자국민 병력을 희생제물로 전선에 밀어 넣었다는 점, 또 고갈되어가는 병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전쟁 무기와 장비의 손실,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조달 능력의 한계, 서방 제재 때문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러시아군이 겪는 실상을 지난 5월 하르키우 전선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음은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토에 떨어졌다는 소식인데요. 루마니아가 F-16 전투기까지 발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7월 24일 밤 러시아가 오데사 근처의 우크라이나 항구에 대한 드론 공격을 했는데요. 그 중에 여러 대의 러시아 자폭 드론이 루마니아 영토에 떨어졌다는 소문입니다. 이 소식을 키이우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 샤헤드 드론 3대가 루마니아 영토 접경 지역에 떨어졌는데요. 여러 대의 드론이 국경에 접근하는 것을 루마니아가 파악하고 공중경보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후 폭발음이 들렸고 신고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 드론이 국경을 넘어 폴라우 마을 근처에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간인데요. 야간 포격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서 F-16 항공기 2대를 출동시키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에 떨어진 파편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연치 않게 전쟁 확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건이죠. 루마니아는 나토 국가입니다. 다음 유럽의 홀로서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안보 상황을 급변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유럽의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우선 유럽 여러 나라가 징병제를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젠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믿고 유럽 각국은 징병제를 폐지했었죠. 더 이상 국방비에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국방비로 최소 병력을 유지해도 무슨 사안이 벌어지면은 나토의 리더인 미국이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왔습니다. 네, 미국의 우산 속에서 비를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징병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사적 위협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CNN에 따르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3국과 발트해 연안 국가 등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징병제를 재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영국 보수당도 의무복무제 재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독일도 2011년에 폐지한 징병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인 나라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체코 등 이런 나라들이죠. 나토 계획은 유럽의 신속 대응군을 포함해서 30만 명을 배치하고 6개월 내 50만 명을 추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 확보 목표를 수립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내년부터 나토의 병력 3만 5천 명을 제공하고 리투아니아에 1개 여단급 5천 명을 주둔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첫 독일의 해외 파병이죠. 독일이 유럽의 안보를 이끌어야 하지만 2차 대전 전범국이니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얼만큼 유럽에 기여할지가요. 독일은 또 외교정책 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집권에 대한 대비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외교부 내에 트럼프 대선 승리에 가정해서 비공식 위기그룹을 꾸몄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사사건건 가장 첨예하게 대우했던 나라는 독일이었죠. 트럼프의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처를 다변화하라.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 중국산 5G 네트워크를 제거하라 등으로 독일을 압박했는데요. 독일은 올해 방위비를 인상해서 GDP 2%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가스 공급은 미국에서 또 중국산 5세대 핵심 부품 수입은 중단함으로써 미국이 공격해왔던 대상을 모두 제거하고 트럼프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3년째 계속되는 전쟁으로 예상치 못한 소모전과 많은 인명이 살상당하고 있는 21세기 동유럽의 비극, 미국의 신고립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의 재선 가능성, 홀로서기에 내몰린 유럽의 움직임, 중국의 확장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세계 질서는 혼란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변혁도 예고하고 있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